지금부터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대 제1세션 우리 세션의 주제는 지방의회 자치권 강화 방안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먼저 발표하실 두 분을 소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대로 먼저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소순창 교수님은 한국지방자치학회 2021년도인가요? 2년도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예. 다음엔 이제 김필두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두 박사님. 예. 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계시다가 지금 이제 건국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 논문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님,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항희 서울대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큰 박수. 참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김영식 고양시 의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션에는 발제하는 두 분도 그렇고 토론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이 아주 쟁쟁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지정 토론자의 토론이 끝난 이후에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의 그 코멘트라든가 질의응답을 하면서 간략하게 또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시까지 이렇게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발제 논문이 둘이고 토론자가 세 분이기 때문에 두 분 발표자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발표를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늘어지면 제가 사인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두 주제는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주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은 이 논문 발표를 위해서 그 사례 연구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걸 좀 들으면서 이렇게 좀 궁금한 사항은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 교수님. 네. 예,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소순창 교수입니다. 사실 제가 2022년도 지방자치 학회장을 할 때 지방의회 학회가 설립돼서 상당히 이 자치학회하고 의회학회가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집행부와 의결기관처럼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섭섭한 면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회장님이나 또 우리 김필두 박사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의회학회가 생기기 전에 의회학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필 제가 지방자치학회장 할 때 지방의회학회가 생겨서 조금 그런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또 우리 또 학회장님이 특별히 저한테 발제를 좀 해달라 해서 오늘 그야말로 어려운 걸음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의 자치조직권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뭐 결론은 제일 뒷페이지 뒷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요구했던 아니고 또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마지막 결론과 방향의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연구한 내용은 연구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여기서 보면 특정 광역시를 제가 연구 영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사례 연구에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시도의회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됐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됐지만 실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의회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되고 또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관이 2명에 대해서 1명의 정책 지원관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권이 독립된 거에 비하면 예산의 문제랄지 조직의 문제랄지 기구의 문제는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라서 그런 점들은 이제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회가 독립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또 조직 의회 사무처가 독립되면서 조직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고 또 업무량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난 만큼 또 조직도 개편이 돼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연구의 필요성과 과제가 여기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업 내용은 실제적으로 우리 시도의회의 현황을 좀 분석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직 진단을 함과 동시에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는데 슬라이드 두 번째 챕터 2의 8페이지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이제 서울시의 현황입니다. 서울시 의원 총 112명 중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어 의원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새롭게 경기도가 156명으로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조직 구조는 상임위원회가 9페이지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11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 6개 기타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뀌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연구했을 때는 전 11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서울시의회 현황과 조직 인력 구성을 보면 서울시의회 사무처 정원은 457명이고 실장, 담당관 6, 서기관, 사무관 1, 비서관 넷, 보좌관 1, 분석관, 전문위원 5명, 22명, 팀장 40명, 조사관 65명, 주무관 3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전문위원실이 153명으로 33%가 있고 의정 담당관실에 83명으로 18.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문위원실과 의정 담당관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를 보면 경남도의회는 1처 4담당관 8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4담당관은 총무담당관 슬라이드가 페이지가 안 나오는데 11 슬라이드입니다. 의사담당관, 소통 홍보담당관, 입법담당관 그리고 8 전문위원은 의회 운영, 기획행정, 교육, 농해양수산, 경제환경, 건설, 소방, 문화복지, 예결특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남도의회고요. 그래서 시도의회를 하나씩 따로 사례 연구를 했고요. 대부분 광역의회는 국회 예산처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목표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국회 예산처를 보면 예산 분석실, 추계 세제 분석실 2실로 되어 있고요. 경제 분석국 하나, 그다음에 3 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실 1국 1관, 3 담당관 17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여기는 예산 분석실이 있다라는 것을 눈여겨보면 우리 시도의회는 이런 것들이 예산을 분석해서 어떻게 집행부를 모니터링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저희들이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나와 있고 또 의회나 사무국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역자치단체와 국회 예산처의 현황을 분석해서 시사점을 보면 서울시는 1개 전문 담당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기획은 상임위원회에서는 기획을 전문 분야로 다루고 있고 의회 사무처 조직에서는 경기도가 의정기획 담당관으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강원도는 입법정책 담당관에서 이 관련 내용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교육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이게 진짜 각 시도의회마다 이제 핵심 이슈인데요. 교육청에서 온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파견된 사무국의 직원들이 있는데 제가 연구한 이 광역자치사 광역의회에서도 이제 직원들을 좀 돌려보내고 독립적으로 자기들이 이 관련된 전문가들을 에, 임용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관련된 특별한 이것은 교육청과 관계 속에서 교육청의 관계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만들어졌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급의 경우 1급, 4급, 1급과 4급 또 2급, 3급, 4급으로 나타나서 1급, 4급 사이에 임용되는 직급이 없는 것이 또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위상과 업무 효율을 위해서 상급 직원의 신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중요 기능인 지방자치단체 견제 감시를 충실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재 광역 시도의 의회의 상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간단히 제시하면 의회 사무처 조직 및 기능의 개선 방안, 입법 지원부서와 정책 지원부서의 명확한 업무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의회가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한 것이 이제 한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임기제 공무원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의 균형 있는 업무 배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광역의 8개의 상임위원회 운영을 상임위원회 간 편차가 좀 심한데 이것을 좀 업무 배분이나 기능에 있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연구한 광역의회의 조직 구조 기능의 개선 방안을 단기, 중장기로 나눠서 구체적으로는 입법 지원팀과 법제 심사팀으로 나누어서 법제 심사팀을 따로 만들어서 조직을 구성하는 것 어떻겠는가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회 사무처 직급 개선 방안에 있어서는 상급의 직위 신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3급 직위 신설 방안을 1안과 2안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의 총무국 내지는 수석 전문위원회로 아니면 의회 사무처 내 의정국이나 의사국으로 그 국장을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의회 사무처 직급 구조 개선안을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무관이 의정 지원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사무관이 그 밑에 또 많은 직급들이 있는데 그 직급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관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19 슬라이드 19번째 슬라이드인데 입법지원부서와 정책지원부서의 명확한 업무 경계가 설정이 돼야 되고 임기제 공무원의 운영 방안이 필요하고 전문위원실이 불균형적으로 업무 배분이 되어 있는데 균형 있는 업무 배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의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의회 사무처의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단기안, 중기안, 장기안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을 좀 세분화시켜서 단기안의 1, 2안과 중기, 장기의 1, 2안을 나눠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참조를 해주시고 의사 담당관실의 3급 직위의 전국과 의사국의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3 슬라이드에 보면 의회 사무처의 사무공간 이건 이제 이 광역의회에 필요한 건데요. 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수 직렬 인사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자체적으로 인사적 제소를 위한 인사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시와 자치구 또 시군과의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회직 신설 방안이 있는데 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시도의회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옆에 25 슬라이드 보면 이제 교육청 소속 인력 운영 개선 방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립을 시켰기 때문에 교육청 직원들은 돌려보내고 어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타 다른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다른 세션에서 이제 얘기가 되겠지만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의회 운영의 자율화가 필요하고 또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강화하고 인사권을 독립한 그런 방안에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더불어서 여기에 필요한 것은 지방의회가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도 의회법에 포함되면 균형감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7 슬라이드에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의 제도입니다. 이건 이제 헌법에 위헌 판결이 나서 한 앞으로 1년 내에 후원회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결성하고 후원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인 장치를 법률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이 용역을 하면서 광역의원과 국회의원과의 업무량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뭐 광역의회 의원들이 업무량이 적지 않더라. 그런 점에서 후원의 제도랄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이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무처 조직의 기능 개선 방안에서 이제 중요한 방안은 기준 인건비 도입에 대한 것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광역의회 사무처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거나 그다음에 보조기관의 실국의 설치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광역시도 집행기관의 부단체장 직급은 1급 상당, 실국장 직급은 2, 3급인 반면에 서울시 의회를 제외한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은 2, 3급, 담당관 전문위원회 직급은 4급으로 집행기관과의 쟁점이 발생할 경우에 여러 가지로 업무적인 측면에서 수직적인 갈등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에 이런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사무처장이 담당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 등의 모든 사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어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통솔 범위가 많다. 넓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 사무처 담당관 등의 승진 기회가 없어서 좀 더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하고 또 우수한 관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려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 직급을 1급으로 사무처장 아래 차장 보조기관을 2, 3급으로 설치하는 그런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지방의 전문위원 정수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이게 시도의회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던데요. 기본적으로 보니까 130명 의원 정수가 130명 이상일 때 구체적인 또 구간이었어요. 물론 의원 수별로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나눴는데 130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속된 말로 퉁쳐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전문위원 정수를 그 단계에서 구간으로 나누어서 비례적인 전문위원 정수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 앞으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뭐 1대 1로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광역의 사무처 조직 구조 및 기능의 개선 방안을 방향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죠. 예. 사실 쟁점이 되는 이슈를 좀 끄집어내서 이렇게 좀 발표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소순창 교수님 역시 내공이 있으시네요. 예. 어 잘 간추려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따 플로에서 참여하실 기회 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김필두 교수님이십니다. 지방외 정책 지원 인력, 적정 인력과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한 20분 정도 사용하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김필두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앞에 소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그 일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그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이제 확실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의회의 정책 지원이라면은 그럼 지방의회가 하는 정책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 기관이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행동 지침이다, 이렇게 행정학사전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원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거랍니다. 그럼 지방의회 차원에서 얘기하는 정책이란 무엇인가? 지방의회의 활동, 역할을 나타내는 역할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그 지방의회의 활동이라는 것, 그거는 우리 의정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지방의회의 정책이라면 곧 지방의회나 의원들이 하는 의정 활동 전체를 네,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잘 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지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어떤 기관이 있나? 저희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아니면은 행정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보면은 보조기관하고 보좌기관이라는 용어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습니다. 보조기관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하거나 표시할 때 보좌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흔히 라인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장, 과장, 팀장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보좌 기관이라면은 단체장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이게 스텝 기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 지원 기관이라면은 보좌 기관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정책 지원, 즉 그 보좌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구를 형성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담당 기구를 사무처, 그리고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손유상 교수님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문위원하고 정책지원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 국회에 보면은, 국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국회에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4개로 들고 있습니다. 사무처하고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그리고 국회 도서관. 도서관도 지원으로 이렇게 해서 크게 4개 기관을 지원하는, 국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다 보니까 각각의 그 법률들이 있어요. 사무처에 관한 법, 예산정책처에 관한 법, 입법조사처법, 국회 도서관법, 이렇게 다 법이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개념과 역할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지방의회에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처와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인데, 우리가 정책 지원하면은 정책 지원관부터 이렇게 딱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정책 지원관이 상당히 많은 또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저는 사무처는 제외하고
정책을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전문위원하고 정책지원관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서울시의 그 규정을 보면은 서울시에는 서울특별시 사무局및 사무분장 규칙하고 또 다른 데는 없지만은 서울시는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 사실 내용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전문위원도 조례, 예산, 청원 등에 관한 것. 그런데 다른 게 뭐가 있느냐면은 전문위원은 검토를 하고 정책지원관은 조사, 분석,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은 전문위원들도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이런 걸 제공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이나 하는 일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도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에 관한 조례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그리고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를 보면은 역할이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겉으로 볼 때 아니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뭐하러 전문위원 따로 두고 정책 지원관을 따로 두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차별화되는 그런 기능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조직도표 봤더니 수석 전문위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는데 저는 수석 전문위원이 있으면은 그 밑에 또 전문위원이 있나 했더니 전문위원은 없고 그냥 수석 전문위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명이 배정돼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집행부의 국수가 4개에서부터 작게는 4개 있고 많게는 15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집행부의 국을 한 사람이 다 컨트롤할 수 있나? 업무량도 많지만은 여기에 대한 전문성, 그 15개 부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서울시에 그리고 경기도에 전문위원을 공모하는 공모서를 한번 찾아봤는데 기준에 보면은 학력 기준, 자격증 기준, 공무원 경력 기준, 민간 경력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하고 좀 달라서 전문위원을 공개 모집하는데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될 전문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화시켜 놨는데 실제로 그 뽑는 전문위원이 행정안전에 관한 부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조금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채용 조건들이 일반적인 것이지 어떤 특정한 그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으로 채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부족하다라는 것. 그리고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은 의원 2명당 1명을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두 의원이 있는데 아무래도 똑같이 지원해서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어떤 한 분을 지원하게 되면 한 분은 지원을 못 받게 되고 아니면은 서로 미루다 보면은 아무도 지원을 못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면은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많은 역할이 있는데 최근에 한 사례를 소개시켜드려 보면은 경기도의회에서 이 정책지원관에게 의원이 5분 스피치를 좀 해달라
대본을 마련해 달라 했더니 정책지원관이 저는 정책을 지원하려고 왔지 5분 스피치 그거 써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좀 충돌이 있고 그래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런데 조례에 가만히 보면은 이 의원이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5분 스피치도 지원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정책지원관의 모집 공고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집 공고에 봐도 일반적인 사항만 돼 있지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한다, 그런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전문위원과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서로 이렇게 업무가 중복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 전문 인력들을 좀 조정을 할 것이냐? 거기서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 어, 이 인력이 상당 부분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도 어, 상임위원별로 한 명이 있으니까 15개 국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이 일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전문성을 가지려면 한 국당 한 명의 전문위원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책지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의회의 정책이라면은 의회 의정 활동인데 크게 보면은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입법이죠. 입법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 행정감사, 그리고 행정조사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민들이 청원, 이런 부분인데, 주민청원은 제외하더라도 어, 입법에 관한 것, 예산에 관한 것,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것, 요 세 부분이 핵심적인 정책이고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단 조직기구를 구성을 하고, 기능에 맞게 조직기구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의 인력 자원을 확보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구를 구성을 할 때 행정학에서 얘기할 때 그 수준별로 쭉 해서 6개 수준으로 구분을 하는데, 첫째는 정책 분야, 두 번째는 정책 영역, 세 번째는 대기능, 네 번째는 중기능, 다섯 번째는 소기능, 여섯 번째는 단위 사무,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국 수준의 기능이라면 대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이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직무를 중심으로 한다. 최근에 올해 2024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직무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라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과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기구를 편성을 하고 인력을 충원을 하자라는 것인데, 여기에 6가지 레벨 중에서 실국 수준에 맞게 지방의회의 정책 지원 기구를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구하고 정원에 관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역할이 똑같다면은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을 하나로 묶어서 활용을 하는 방안도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지원관을 각각의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을 해놨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지원관 담당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꺼번에 다 모아놔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상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은 수석 전문위원을 각각의 상임위원회별로 현재처럼 배정을 하고, 그리고 배정을 할 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국별로 한 명씩의 전문위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전문위원 밑에는
정책 지원관을 배치를 하는데 정책 지원관도 세 가지: 입법 담당 정책 지원관, 예산 담당 정책 지원관, 행정사무감사 담당 정책 지원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문위원하고 같이 세트로 구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예시를 들어가지고 인력을 한번 산정을 해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지원관을 각각의 국별로 좀 채용을 한다면은 72명 정도. 예를 들어 행정자치위원회는 13개 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13명의 전문위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각각의 전문위원별로 입법을 담당하는 정책지원관, 예산을 담당하는 정책지원관, 행정감사를 담당하는 정책지원관. 물론 뭐 이게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면은 서울시의 정책지원관은 한 216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나 혹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필두 교수님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꼭 집어 갖고 이제 말씀해 주셨네요. 예,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좀 인상적인 게 우리 김필두 교수님이 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해 줬는데, 예. 어 그 제가 또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 어 그 정책학과 관련된 과목을 듣는데 교수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야, 니네들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 갖고 뭐 요리조리 머리를 짜내 가지고 뭐 얘기를 했죠. 예. 여기 국어 사전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요런 얘기도 한번 해 보고 했더니 "쉽게 생각해라."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What the government do." 정부가 하는 일이 바로 정책이다. 근데 우리 김필두 교수님이 아주 지방의회 정책이라 해 갖고 의정 활동 아주 뭐 잘 정리를 해 놓으셨네요. 하여튼 뭐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자, 이 두 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토론이 아마 지정 토론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애받지 마시고 세 분 토론자께서는 뭐 관련되는 논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 시까지인데 지금 한 45분 정도 남았거든요. 충분히 시간 써줘도 될 것 같습니다. 한 7분 내지 8 분. 자, 먼저 그러면은 우리 박노수 교수님께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울시 입대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논문을 이렇게 읽고 또 제 사전에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받아보면서 상당히 이제 감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의회의 구성이 이제 뭐 조직적 구성이 늘어나야 될 거고 또 거기에 지금 현실에 맞게 좀 고쳐져야 될 것이다라는 게 전적으로 이렇게 쭉 논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저는 지방의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이렇게 안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립니다. 대부분 다 공감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이제 좀 다른 생각도 조금 있긴 하죠. 네, 뭐 현실적으로 전국의 지방의회가 광역 다르고 기초 다르고 또 광역은 광역대로 다르고 기초도 의원님 숫자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예산 또한 다르고 조직 또한 다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현재 법 체제, 법 구조 하에서 이런 부분들을 뭐 통할적으로 가장 바람직하게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실 거고 우리 이제 선생님들도 잘 아실 거라 봅니다. 어떤 것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 그 이외에 몇 가지를 첨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김필두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아 의회 사무국이나 사무과나 사무처나에서 조직 사무 분장을 하는데 그걸 누가 할까요? 의회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근데요. 우리 규정에는요. 사무 분장 규칙을
자치단체의 장이 만들도록 돼 있고 의장의 협의를 얻어서 장이 만들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이걸 누가 지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인사권이 독립되고 조직권 달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도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이제 소수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또 이렇게 제대로 말씀한 것 중에 조금 첨언해 드린다면은 아주 광역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파견이 나와 있는데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요게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 오라그래서 오고 서로 간에 뭐 상호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자치관의 법률에 근거하면은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거에 우리 집행기관 일반 집행기관하고 하듯이 그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의장과 협의해 가지고 교육감 이름으로 교육감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광역의회 같은 경우 서기관 1명에 사무관 1명에 주무관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요 교육자치 법률을 개정하라고 아까 우리 모두의 김영기 의장님 말씀하셨던 내가 인사권 독립에 많은 활동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사권이 독립된 연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많이 예측을 했는데 예측 못한 사안들이 사실상 몇 가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지방의회를 꽉 눌러잡고 있는 것들이 아까 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지방자치단체 정원기준 규정 뭐 이런 거죠. 이건데 이 속에 보면은 전문위원회 숫자 김필두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위원 숫자 다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직급 다 정해져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준 인건비의 문제도 그 정원 기준 규정에 있는데 자치단체 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치단체에 주더라도 장에게 의회 부분 내지는 그 집행기관 부분 이렇게 나눠서 좀 주면 안 되겠냐 최소한도 이렇게까지로 했었는데 아직 뭐 기준 인건비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의회가 조직도 늘릴 수 있고 적당한 전문가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일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일들이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별표상에 나와 있는 뭐 전문위원, 그다음 전문위원 규정, 그다음에 뭐 사무국의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국기뭐 과장까지 이런 부분들이 고쳐져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관련 부처에서 마음만 먹은다면 전향적으로 고치기만 해준다면 다 고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준인건비제하고 도입한다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기준인건비라고 하면은 인건비에 대해서 기준점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허락받는 것이거든요. 결국 행안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서 12월 30일 날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역시 의회를 따로 준다면은 의회가 얼마만큼 더 영역이 넓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고 또 그 말씀하신 중에 뭡니까 전문위원과 지금 법적으로는 수석 전문위원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전문위원하고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인데 지금 이렇게 뭐 말씀하신 것 대부분에 동의하지만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면 상임위 위원회 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필드에서 현장에서 이야기해서 상임위 지원 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그다음에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은 의원 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중에 다양한 실질적으로는 이해가 충분히 가지만은 어떤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냐면 아까 그 김필두 교수님 말씀하실 때도 전문위원과 정책지원 간에 이 하는 일이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있습니다. 있어서 어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냐면은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이 소속돼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세력으로서의 전문 인력으로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자기가 모시는 의원들한테 입법 사항을 제시했다고 치면 입법안을 서간해서 준다든가 내지는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 정책적인 문제를 만들어 준다든가 한다면은 그걸 다시 전문위원실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검토해야 되는 이런 이제 불합리성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즉 수석 전문위원이 전부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범주가 다양해갖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실무적으로 밑에 있는 수석이 아니고 일반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서울 예로 든다면은 그다음에 정책 전문력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초고로 다시 이게 검사를 하도록 검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게 아이러니죠. 더군다나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 의회 같은 경우는
정책 담당 부서를 따로 정책 지원관 담당 부서를 따로 두고 전문 시설을 회복하지 않는 겁니다.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 정책 지원관 숫자가 작기 때문에 따로 두는 경향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원들한테는 사실상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도 1년, 2년 지나면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책 지원관이 마치 상위에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든다는 얘기죠. 사실은 정책 지원관이라는 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전적으로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사례를 들었듯이 5분 자유 발언을 쓰는데 당연히 써줘야죠. 의정 활동 중에 범죄 안 한 데 있고 또 아까 세 가지의 범죄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민원 해결 방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민원 정말 다양하죠. 이런 부분도 같이 도와줘야 되는 일인데 여기는 이제 가리 정치와 연관된 그 선거법과 연관된 문제들이 좀 배태되어 있습니다. 즉 의원들이 의정 보고회를 매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책 지원관들이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목격하고 연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기 전문 정책 지원관 업무에 포함되느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어려운 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재선을 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에서 자기 정책 지원관을 선거운동으로 쓸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구획해야 될 다양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자면 한정이 없고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우리 소 교수님 말씀 발표 중에 이제 그 서울시의회의 인력 구성들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그 속에 들여다보면은 전문 임기제가 포함되어 있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아까 김현기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승진이 안 되는 것은 뭡니까 집행기관보다 승진 적체가 있는 것은 앞으로 내다보면은 좀 이렇게 불을 들여다보도 훤합니다 사실은. 근데 요게 지금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인사권이 독립되고서 조직이 일부 이제 집행기관과 나눠져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냐면은 전문 임기제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별정직도 포함됩니다. 들어와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막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직 공무원들이 자기의 승진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바꿔지는 겁니다. 사실 전문 임기제는 일반직 공무원을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임기제로 바꾸는 이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요걸 다시 환원하는 이런 양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전문성을 가진 자들이 의회에 들어오는 양상이 좀 적어지게 되는 거고요. 특히 서울시 의회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현기 의장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인사권 독립하면 이런 것들 예측하지 못했으리라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들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공무원들의 최고의 그 가치인 승진 내지는 봉급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내지는 적극적으로 하는지는 사실상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그리고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과장, 사무국장들이 집행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 경우가 아주 대다수입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은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 때문에 인사권 독립의 문제, 조직의 독립의 문제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 그런 구조돼 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중에 걱정되는 지금 두 분의 발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걱정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국회의 조직 구조를 닮아가려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을 사실상 지방에서 걸러서 뽑기가 정말 힘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초의회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은 7급, 그다음에 광역은 6급 하다 보니까 기초의회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광역으로 가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노심초사하고 사실상 선출하는 그러니까 뽑는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데 이게 지금 이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두 분의 발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내지는 장기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민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현실적으로 느끼고 점점 더 우리 지방의회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교수님 토론 감사하고요. 예. 다음은 우리 윤항희 교수님 한 7분 정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윤왕희라고 합니다. 두 분 교수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이 아마 지방의회로서는 새로운 제도 정립기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직 발전이 좀 더딘 거는 두 가지 중요한 큰 틀에서 보자면 문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의회 권력에 대한 정당성이나 거기에 대한 힘은 많이 약합니다. 기본적으로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에 대한 격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지방과 중앙의 격차도 큽니다. 지방 의회도 지방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컨트롤하는 게 아직 많다. 중앙 권력이 예속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자치 조직권이라고 하지만 지방 지방 집행부의 인사 뭐 정원 인원까지 사실상 행정안전부의 조직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관장하는 인원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두 개의 큰 턱이 있는 거죠. 의회 권력과 집행 권력 사이의 격차, 그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사이의 격차, 이 두 개에 묶여 있는 한계가 아직까지 있다. 다만 지금은 그게 조금 분화돼 가고 있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22 년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방의원에 대한 후원에도 올 2월 달에 인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7 월부터 지방의원님들도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광역의원은 5천만 원 연간, 기초의원 3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지방의회도 기능이 분화돼 가고 있는 중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잘 인제 비교할 수 있는 게 국회인데요. 국회는 인제 뭐 70 년이 넘어서 사실상 기능이 분화돼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조직으로 보자면 국회로 보자면 상임위 보좌 조직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인제 말씀하신 전문위원 같은 이제 국회 사무처 소속 인원들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하게가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건 국회의원실에 소속된 보좌진입니다. 소위 말하는 보좌진 인력들이죠. 그다음에 하나 세 번째가 교섭단체 보좌 인력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 인력을 보자면 국회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의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상임위 보좌 인력, 그리고 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 인력, 그리고 단체로서의 교섭 단체로서의 보좌 인력, 세 개가 각각 분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도로서 정착돼 있는 거죠. 지방의회는 그 분화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그 정책 지원관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거죠. 인제 김필두 교수님은 이거를 이제 상임위 보좌 인력 수석 전문위원 밑으로 통합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지원 인력의 분화, 지방의회의 기능 분화와 역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도는 도입을 정책 지원관은 도입을 잘했는데 사실상 기능을 통합하면서 엉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지방 의원님들도 보좌를 개인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의원님 두 분당 한 명의 정책 지원관을 지원하는 정도의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것도 부족한 인원입니다. 근데 이 인원을 다시 그게 기능을 분화해서 의원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고 도입은 다시 이걸 상임위 쪽으로 넣어 버리면 의미가 반감되겠죠. 그러니까 어 차후에는 지금 국회의원은 한 이제 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 인력이 9명 정도 됩니다. 9 명에서 10명 정도 되는데 지방의회는 아무리 못해도 한 명 이상의 지원 인력, 의원 개인으로서의 지원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정책 지원관도 상임위 지원 인력으로 통합할 게 아니라 의원 개인의 보좌 인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 분화하면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그런데 뭐 국회에서조차도 의원들의 보좌 맨날 정치 개혁하는 얘기가 의원 보좌 인력을 전부 없애고 의원직을 인력들을 전부 자르고 자전거로 출퇴근하게 만들겠다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논리입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좋죠. 뭐 다 할 수는 있는 거죠. 그거하고 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보좌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퓰리스트적인 요구나 주장과 실제 전문적인 의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그 담론을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의회 권력이 어 좋아지는 거를 막고 있는 겁니다.
인제 학문적이나 이론적인 논의가 그런 쪽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방의원이 전문적인 보좌를 받고 지방의회 그 권한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능을 분화하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거에 도움이 되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요한 하나의 방향은 결과적으로 분할을 해야 되는데 소 교수님 말씀하신 아이디어 중에 지금 기초의원은 너무 인제 정책 지원관이나 이런 인력 다 합쳐도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여기에 대한 동기부여 인원들의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인력들을 묶어서 통으로 좀 인력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인제 시도의회 협의회나 시군구의회 협의회와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서울시 의회의 지원 인력 그리고 중구의회, 종로구의회 이런 인력들을 하나의 풀에 넣어서 서로 인사 교류도 하고 교육 훈련, 충원 같은 거를 같이 논의할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인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의회만 해도 457 명이고 전체를 묶으면 1,000명 이상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다른 측에 인제 운영을 하고 큰 틀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예 보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능이 분화돼야 되긴 한데 지금 현재로 한계를 느낄 수 있다면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 교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승진이나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좀 더 다른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책 지원관이라는 인력인데요. 이 인력이 도입은 됐는데 사실 이분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인제 역량을 강화하고 충원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그동안 요구를 담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미리 준비가 잘 안 됐다. 그래서 사실 오래 인제 그 직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와서 충원된 사람들이 금방 나가기도 하고 좀 인제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보좌의 실효성을 잘 못 느끼고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봐라 너희들 원하는 대로 인제 제도를 바꿔 주고 인력을 충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 돌아가는 건 어떠냐. 지금 이 상태로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지방의회가 이러면 안 된다. 있는 인력 줄이든지 아니면 더 분화돼서 의원들한테 의원님당 1 명씩 인력을 충원하거나 이런 방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도입된 제도를 최대한 잘 운영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세부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이게 이 제도 도입이 뒤로 미끄러져 퇴행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지원관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 전문 적인 역량 강화 방안, 충원 방안 이런 것들을 각 기초의회 단위 아주 작은 수준이죠. 이 정책 지원관 5명 정도 될 겁니다. 5 명에서 4명 정도 뭐 이런 수준 그거 로 떼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충청남도 전체 뭐 이렇게 해서 좀 서로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시스템적으로 잘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상당히 민감한 시기다. 이 제도를 어떻게 정착시키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실질적 내용이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이 시기라는 걸 좀 더 절감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의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른 의회, 기초의회 또 광역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또 필요하다면 학계하고도 좀 협의가 돼서 그 지금 제도가 도입된 것을 실질적으로 의회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민들이 호응을 받고 효용성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잘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쳐 주시죠. 예. 자, 우리 이제 김영식 고양시 의장님 이제 순이 됐습니다. 그 김 의장님은 현장에 계시니까요. 특별히 뭐 10분 정도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네, 오늘 정말 그 지방
한국지방의회학회 이렇게 주관해서 그 의원들의 조직 정책 기능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세미나에 참석해 보니까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4선을 했지만 그동안에 의정 활동할 적에 2006년부터 시작해서 제일 추가한 것이 의장의 인사권 독립 문제. 두 번째는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정책관에 대한 채용 문제. 큰 두 가지 테마였습니다. 실현됐습니다. 30년 만에 제가 딱 20년 만에 지금 의정 활동하면서 이 역사를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여기 계신 교수님분과 선배 교수님의 역할과 현장에 있는 의원들이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나 했었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그 4선하고 3번을 낙선했고 현재 고향 특례시 108만 도시의 의장을 하고 있으면서 또 경기도 31개 시군구의 수석 부회장, 또 전국에 있는 특례시가 그 화성시가 준회원으로 가지고 5개 특례시 회장을 맡으면서 다양한 모습을 듣고 제가 의장이 되면 반드시 뭘 실현하겠다는 것을 제가 목표를 하고 실현됐습니다. 바로 의정비 인상을 제가 20년 만에 지금 제가 풀었습니다. 어느 누가 의정비의 의원 인상을 20년 만에 손을 못 댄 거예요. 심의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토론회라든가 그 어떤 그 여론조사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최초로 의장이 되기 때문에 첫 순간부터 의정비 인상을 가지고 제가 나갔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전국에 지금 뭐 통과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의원들이 이상이 돼야 조직 강화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뭐 통과되고 심의가 좀 본회의장 통과된 데 많고 있고 고양시도 이제 본회의장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의정 활동에 보좌하는 정책 지원과 문제도 처음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건의를 많이 하고 학회에 건의하고 해서 결국은 제가 2006년도에 첫 당선되고 나서 2번 낙선하고 돼서 지금 20년 만에 처음 올해 제가 작년에 채용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고양시는 이제 34분의 의원이 있고 또 경기도는 이제 31개 시군구가 있지만 작은 군 단위에는 뭐 7명의 의원이 계시고 조그만 시는 10분도 계시고 9분 계시고 그러나 일편 단편적으로 똑같은 정책지원관의 직급의 문제도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도 서서히 하나하나 개선될 점이 아닌가 싶어서 좀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저희가 수고했던 그 정책지원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학회라든가 모든 교수와 지방학회 모든 분들과 국회의원 저희들이 달려가서 모습을 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채용해 보니 첫 번째 문제점이 인사교류가 없어요. 그 직원이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은 시에 오면 다른 시로 이사 가거나 다른 시에 여자친구 만나서 남자친구 만나서 결혼하면 인사교류할 수 없는 게 가장 방점적이습니다. 이런 거를 앞으로 풀어갈 과제가 되겠고요. 인사교류를 서로 그 급수에 맞는 시와 서로 와서 서로 교류가 합친다면 서로 의장과 사인해서 교류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지 않겠다는 걸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책지원관들이 전체 중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안이 없어요. 공통변경서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정책지원관에 대한 예산 지침이 없어요. 이거를 지금 행안부에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그 정책지원관에 대한 인건비는 지방자치 부담하지만 정책지원관에 대한 교육제도에 대한 교육비의 문제 또 정책지원관의 해외 시찰적인 문제도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팔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 그분들이 정책지원관 시야를 넓히면서 의원과 같이 가면서 전 세계를 보면서 정책을 발상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되지 않겠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책지원관의 사명감도 심어주고 임기가 5년이지만 5년 동안의 임기는 저 연임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저희 17분의 정책지원관이 있지만 정책지원관의 의원 보좌하는 역할이 부류가 있습니다. A클래스 부류가 있고 B클래스
G가 있고 또 D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분들은 의장이 2년 뒤에 임용을 고민하고 있고 우리 운영위원장하고 또 상의해서 위원장 상의해서 이분을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똑같은 급수지만 일 역량이 차이가 엄청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례시지만은 우수한 인력이 도로 가버려 6급으로 갑니다. 그러면 특례시에 대한 뭐 시군과 30개 신구지만 최소한 50만 되는 인상된 지역은 최소한 7급에서 6급까지 승진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들이 광역시로 가서 6급으로 가면 일을 또 안 해요. 도망가요 또. 그런 경우가 생기고 때로는 악의적인 정책지원관은 입사해가지고 병가를 6개월 동안 병가하는 직원이 있어요. 참 인사권의 권한을 의장이 못해요. 아프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분들이 그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딴 데 가려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우리 지자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의장의 권한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승진 제도가 되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을 들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그 의정 활동하면서 후원회를 지금 하고 있지만 후원회가 지금 의정 활동하면서 3천만 원까지 시의원, 도의원 5천만 원 하고 있지만 그러나 뭐 그렇게 역량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저 의원들이 그 후원금 가지고 하는 의원들은 극히 드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런 것도 굉장히 우리 후원회 지도가 잘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수관하던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교수님의 그동안에 우리 의원들에 대한 관심과 또 학회 연구의 자료에서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당대표가 지금 이제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대표 권한을 많이 임했고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서 당대표 권한과 이임사항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양당 대표 합의해서 많이 지금 이루고 있고 의장의 권한을 당대표 임하면서 지금 원활하게 지금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정책 지원관에 대한 그 방안과 그분들의 역할과 또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분들에 대해서 대우가 필요해요. 대우가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우리 의원들은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정무직 공무원은 처음 초선이나 다선 의원들이 똑같은 봉급을 받고 그 월정수당과 의정비를 받고 있는데 호봉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수당도 없고 해서 저희가 의원들의 지금 수당 문제를 제가 지금 타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 관계관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의원의 그 월정수당과 의정비 받고 있는 급여가 정책지원관은 공무원이에요. 거기도 차이가 너무 작아요. 의원님 보수가. 자 이렇게 치달되다 보니까 정책지원관이 뭐 대우도 좋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의원들에 대한 정책 사회 활동할 수 있는 생활비라는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번에 다음 주한 것이 수당 중에 효도 휴가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저도 공직생활을 해본 사람이라 충분히 의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행안부 가서 건의하면 그 정도는 충분하게 효도 휴가배에 대한 지방자치부를 그 타이틀만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정책지원관은 이제 공무원 신분이니까 다 받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단지 7급이라는 그 급에 맞게끔 또 연수에 호봉도 받고 하지만은 그런 제도가 좀 정책권들이 좀 사기 진작 차원에서는 조금 승진 궤도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50만 된 도시라든가 특례시라도 6급 사연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좋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조직 강화를 위해서 정책지원관의 교육 담당 기관을 어느 학회에서 하신다면 그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좀 교육비가 지원되면 그 기관에 좀 연 4회 정도로 교육해서 저희가 그 교육비가 없다 보니까 저희 공통연비로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요. 행안부에서 그런 제도의 예산 지침을 안 내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지침만이 내려온다면 저희가 계속 의원들이 노력하겠지만 그런 재원이 뒷받치면 그 기관에 좀 지원해서 좀 정책 지원관들이 교육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맞게끔 정책 지원관의 역할과 또 의원들을 보좌하는 관계 거기에 또 뭐 시정 질문 내용 또 예산에 대한 문제 또한 감사 문제 여러 가지로 교육을 하시는 방법이 저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가끔 이제 그런 기회 됐다면 한번 예산 편성되면 그 학회에 그런 교육관을 껴서 한번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많은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향 지방의 의회 의원들의 위상과 정책 지원관들의 조직 강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고 학회라든가 저 현장에 뛰는 의장들하고 충분하게 토론과 세미를 거친다면 좋은 대안과 방안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죠. 자, 몇 분만 플로어에서 좀 코멘트라든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뭐 의원님들 좀 이렇게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또 석각들이 계시니까 한 말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회장님, 전 회장님, 뭐 특별히 하신 말씀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까? 우리 홍 교수님, 그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뭐 워낙 그 종합적으로들 말씀이 있어서 우리 좌장이신 권 교수님이 자꾸 청하는데 아무도 안 하면 좌장님이 미안해할까봐 정책 보좌관, 정책 지원관 쪽으로 토론이 좀 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 교수님의 그 큰 틀에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제 동의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질문 하나는 지금 아마 사례를 뭐 몇 개를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지금은 그런 사례들 간의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진 않으신 것 같아요. 좀 그게 앞으로 조금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 지원관 이거 궁극적으로는 의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과 뒤가 두 분이 발표한 게 연결되는 부분이 결국은 어떤 그 조직 속에서 용해시키는 것이 좋냐 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거죠. 경기도 의회는 이제 상임위원회에 넣었다. 뭐 이런 것과 서울시는 그렇지 않다에 대한 그 차이가 좀 잘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으로서는 윤항희 교수님 토론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그 보좌 인력으로서 좀 충분한 역할을 해줘야 의원의 능력이 향상될 것인데 만약에 다시 자기들의 업역을 다시 쪼개준다 그러면 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업역이 쪼개져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소위 그 종합 예술가 같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국회의원들은 보좌 인력들이 다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지원 인력을 다시 또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관에 다시 또 다르게 하면은 과연 원래 의도했던 의원들의 입법 능력 향상, 종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고 좀 고민을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그 사례 두 가지는 한번 좀 나중에 어느 때 들었으면 소 교수님한테 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 두 분 계시는데 뭐 한 분 정도 한번 좀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뭐 느낀 소감도 좋고요, 현장 얘기도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쌀과 도자기 온천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고장 이천시 의회 김하식 의장입니다. 제가 뭐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뭐 어떤 특별한 뭐 말씀 드리긴 좀 뭐하고 저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김용식 의원님은 그 3번 낙선하시고 이제 4번 당선되셨는데 저는 반대로 4번 낙선하고 3번이 당선이 돼서 지금 이제 3선 의장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또 지난번에는 이제 저희
이제 7대고 요번에 이제 8대인데 7대 때는 민주당이 과반, 다수당, 저희가 이제 9명의 의원인데 6명이 민주당이고 국힘이 셋이었었어요. 그때는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 진짜 위원장 자리 하나 안 주고 이래서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8대 의장이 돼서 또 의원들 현황을 보니까 민주당이 셋이고 국힘이 6이에요. 완전히 반대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재선 의원이 한 분 계시고 다 초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3선이고 의장이 되고서 임명장을 받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의회를 이끌어 나갈 건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인사권 얘기하셨지만 인사는 벌써 집행부하고 이제 끝나는 의원들이 전 의장이 다 해놨어요. 제가 인사를 어떤 이렇게 뭐 좌지우지하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더란 이런 게 현실이에요. 근데 30일 계시고 우리 김영식 의원 의장님하고 같이 의정 활동을 의원 이제 그 모임을 하고 있지만 거기 막상 가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일부 저희처럼 다 된 데가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인사는 7대 때 한 30%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8대니까 8대 의장이 돼서 30% 하고 저희는 의회가 전반기 후반기가 있잖아요. 그럼 후반기 때 40% 마저 채우면 그 인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 해놨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인원 갖고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이거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정 의사팀이 있는데 거기다가 기록 홍보팀을 제가 신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직원들 개인 면담을 다 했어요. 예. 네가 뭐 5급, 6급, 7급, 8급, 9급 개인 면담을 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네가 의장이라면 어떻게 인사를 할 거냐, 예? 부서를 어떻게 옮길 거냐 다 들어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들어온 지 6개월 된 사람은 6개월 본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1년 된 사람은 1년 된 그대로 2년 된 사람은 2년 된 그대로 또 속기가 제일 오래돼서 초창기에서 지금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서열을 따지면 속기가 제일 오래됐고 사진 하시는 분이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제가 이제 3선이다 보니까 제가 세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당서열, 의회 당서열 제가 3이다. 예, 그리고 나서 개인 면담을 다 하고 인사를 이제 제가 이제 일단 의견을 듣고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한 거죠. 사무과장하고 둘이 했는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2023년도 1월 초에 제가 업무 분담에 대해서 발표를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해갈 건지 발표를 해라.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안 해봤잖아요.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직원이 퇴근을 안 해서 제가 가서 그래서 뭐 했냐 이랬더니 의장님이 숙제 준 거 하고 있대요. 그게 너무 광범위하게 이거를 본인들이 잡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할 일에 대해서 1년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그것만 해라. 딴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다 발표를 시켰더니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발표 하루 종일 했죠. 예, 끝나고 나서 회식을 이제 했어요. 거기서 느낌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느낌을. 각자 다. 그랬더니 이제 팀장급은 그나마 마이크 잡고 어떤 발표하는 시간이 이제 평상시에 있는데 그 뭐 8급이나 이제 팀장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되게 좋았다. 하기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했다. 이제 그렇게 해서 1년을 이제 지나갔어요. 1년을 지나고 한 12월 달에 제가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마무리, 결과에 대한 발표를 다시 할 거다.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그러는 거야. 그거 의장님 그거 왜 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냥 내년에 한 번 끝내면 되지.
그러길래 제가 또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조사, 분석, 기획, 실행,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행까지 했지 않냐. 그럼 평가를 해야 그 다음 해에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거지. 평가를 안 하고 무슨 새로운 게 나오냐. 설사 자리가 그대로 간다면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지 않냐. 예? 왜? 내년 가서 인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퇴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리 또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입사원 들어온 사원이 있는데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걸 이제 했더니 이제 자기들이 이제 또 그걸 또 다 했죠.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올해 다시 이제 또 그 보고회를 다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제 해 가고 앞으로도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게 인사가 지금은 8 대에서는 안 바뀌고 4년 동안에는 니네 그대로 여기 있을 거다. 그런데 9 대가 되면 분명히 이 인사 교류가 이천, 여주, 광주, 양평 뭐 이런 식으로 바뀔 거다. 그거에 대해서 니네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울 전체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지방이기 때문에 전체로 하면 그만두려는 어떤 이런 경우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인근하고는 인사교를 꼭 해야 된다. 예, 이런 부분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기회에 또 되면 실질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뭐 노하우라고 그러긴 뭐하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 한 1시간 정도 하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우리 이제 송홍란 의원님 또 수상을 받게 되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전상직 우리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문자를 이렇게 이제 주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청을 이제 야 그러면 같은 값이면 송원을 열심히 하니까 해라. 이래서 이제 이런 뭐 여기서 세미나를 제가 뭐 경청하고 가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또 수상을 하고 이 책자를 보니까 이거는 빨리 내려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좀 함께 참여를 해서 듣고 가야 되겠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의장님 감사하고요. 자, 현장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한 5분 정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꽉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지원관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제가 그 미국 오하이오주 주의회를 한번 방문한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세크레터리 한 명이 2명의 스테이트 컨그레스맨을 이렇게 보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간 배치가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두 의원 사이에 세크레터리 오피스 데스크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정책 지원관의 내용을 보면 꼭 요 내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여기 지금 정책 지원관이란 네이밍 자체가 조금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신 이제 입법을 지원하는 기능이 좀 강화돼야 될 그런 필요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우리 그 두 분 발표해 주셨는데요. 질문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한 2분 정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국회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특히 이제 지방의회 관련해서 소위원회에서 공청회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행안부가 저를 상당히 이제 의회에 비판적인 인사로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들이 다 비판적이더라고요. 가 보니까요. 뭐 정책 지원과 말도 안 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까지 얘기하면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제가 평소 생각한 대로 우호적인 의회 입장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떤 조그만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자의를 해봅니다, 의장님. 제가 그 농담이고요. 허웅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게 부산광역시를 연구 용역한 거거든요. 이제 한 과정 속에서 보니까 문제는 시도 차이가 많습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 이외의 다른 시도, 광역시 또
또 뭐 경기도하고 뭐 저기 전라남도 전라북도 의회하고도 뭐 강원도 의회하고도 또 얼마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 광역시도 또 도간 또 광역과 기초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회 간의 이 베리언스가 너무 커서 사실은 이것을 시도의회에서 하나의 어떤 안으로 제안하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왕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면 교섭단체가 강원도는 교섭단체 장이 심부름꾼입니다. 그냥 심부름 의원들 심부름하는 그런 역할로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경기도는 교섭단체장이 의장보다 더 세요. 힘이 엄청 세요. 이제 물론 이제 그 교섭단체의 그 의원 수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지난 경기도의회는 뭐 99%가 민주당이었으니까요. 교섭단체장이 교수를 알기를 아주 상당히 예, 그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뭐라고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단체장이 그 교섭단체장이 힘이 셉니다. 그런 반면에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시도의회 교섭단체장은 심부름꾼 역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차이죠. 그런데 교섭단체 이제 보좌 인력이 경기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단체장 그 교섭단체장이 움직이면 뭐 한 10명이 따라다니는 차가 다니고 야 이게 또 할만하구나 재밌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시도의회 간의 이 격차가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 간의 차이도 좀 그룹핑해서 한번 스터디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하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저도 이제 이 세 가지 측면을 상임이나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 보좌 인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보완해서 갈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보좌관 관련해 가지고 원래 입법 취지를 보면은 행정안전부가 이걸 제안을 할 때는 정책 보좌관은 아니 정책 지원관은 비서관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비서관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고 그래서 서로 역할 기대치가 달라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8명 정도 되는 보좌 인력이 있는데 지방의회는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좌 인력이 필요한데 정책 지원관을 그 비서관 같은 보좌관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아까 허 교수님 말씀하신 의원의 역량 강화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좌진으로 보느냐 여기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국회같이 개별적인 비서진을 추가로 또 확보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 두 분 발표 그리고 세 분 토론 플로어에서 이제 두 분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제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뭐 전문 인력도 뭐 충원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걸맞는 이제 조직도 이제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됐을 때 소요되는 뭐 재정적인 측면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물론 이제 집행부의 예산 뭐 절감 효과 같은 게 있겠죠. 요런 걸 조금 앞으로는 좀 구체화하면은 보다 그 집행부 나아가서는 주민들한테 보다 설득력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소감을 잠시 좀 느꼈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 참여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세션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본 저는 숙문대학교 감사합니다.